김용영과 여인영 등 내란숙의 일당이 이대로 풀려나면 윤석열처럼 반바지 차림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 합니다. 참담한 사항을 맞이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7차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숙의 일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추가 기소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풀려나도록 놔둔다면 사법 불신은 더욱 커질 겁니다. 특히 검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어리원들이 사랑하시는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블링블링인데요. 네. 요새 뭐 기분이 좋은 나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에 제일 기분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어제 오늘 백운기? 강훈식 실장. 아, 강훈식 실장. 네, 네. 대통령이 잠깐 떠나가지고 표정이 확 살았어요. 네, 네. 아마 숙제를 잔뜩 주고 가셨을 겁니다. 그냥은 안 가셨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최고위원으로서 예. 당대표 하실 때 일을 해보면은 예. 분명히 숙제를 많이 주고 가셨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잠시 해외 나가시니까 비서실장이 아마 그렇죠. 네. 예. 그 아까 브릿지에서도 잠깐 봤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이번에 이제 국민 그 뭐라고 그래요? 국민 추천. 추천. 예, 예, 네. 그 엄청나게 많이 70만 명 넘게 네. 7만 명. 7만 명 넘게 네.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근데 김병주 의원님이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네, 예. 혹시 누가 몇 표 추천 받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나중에는 하긴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네. 김병주 의원님이 제일 추천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많이 추천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 보내면은 추천하셨다고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문자로 저한테 예. 추천했다고 뭐 인증 이런 거 추천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찍어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죠. 사실 많이 부족한데. 저도 추천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너무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네. 국방부 장관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이유. 왜냐하면은 네.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천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이 사람을 추천하는가 그 부분을 네. 잘 들여다보겠다. 네. 그리고 나중에도 그걸 이제 데이터로 쓰겠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저는 김병주 의원님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 돼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국정 철학을 확실하게 대통령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 있죠. 네. 그리고 군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민 하는데 군을 모르고 어떻게 군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국방이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그렇습니다. 군을 알고 네. 그리고 문민이고 네. 이제 바로 또 그렇죠. 군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벌써 국회의원을 네. 2번이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민이 됐고 그게 원칙에도 맞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국방장관에 되는 사람이 제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첫째는 내란에 관련된 그렇죠. 이런 군 내부를 네. 제대로 정비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 이게 네. 제일 큰 문제고. 그럼요. 네. 두 번째는 변화하는 남북 질서에 네. 우리 군이 제대로 또 그렇죠. 평화적으로 대응하는 거. 네.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저 김병주 국방부 네. 장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추천한다 그랬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추천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그거 아주 너무 딱 맞지 중요한, 않습니까? 딱 맞네요. 예. 이거를 만약에 네. 못 받아들인다. 네. 그럼 정어리 TV에서 공시로 항의할 거예요. 대통령실 듣고 있습니까? 백운기 선생님의 말. 예, 아무튼 네. 이제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막 장관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네. 진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죽었다 복창하고 아, 그럼요. 정말 네. 이번에는 네. 이재명 내각의 장관들은 정말 고생길이 훤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도 진짜 바쁘더라고요. 예. 최고위에서 논의되는 게 너무 많고 또 그걸 꼭 확인하세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네. 김진애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네. 엄청나게 당을 신뢰하는 것 같이 느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사실 대통령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외 순방 갈 때 항상 불안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대통령께서는 뭐 이번에 사실 인수위 없이 하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당 대표를 3년 하시면서 당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고 예. 또 국민적인 지지가 이번에 또 확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신뢰하는 거죠. 네, 또 국민을 믿고. 네. 오늘 여쭤볼 게 좀 많은데 저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거든요. 네, 원래는 네. 내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뭐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네. 돌아가 버렸다면서요? 조기 복귀한다고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래 첫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원국 정상들과 각 그 양자 회담을 하고 둘째 날에 비회원 국가인 우리나라라든가 여러 나라랑 하려는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냥 사진 찍고 만찬하면서 이제 중동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전이 급하기 때문에 복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하겠다 복귀하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중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메시지를 냈는데 테헤란을 떠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그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하고 누구가 떠나라고 하는지.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소개령이라고 봐요. 거기에 있는 미국 미국인들, 국민들은 다 떠나라. 그리고 우방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도 다 떠나라. 거기 곧 대대적인 공습을 하겠다. 이 경고로 전 보였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가서 NSC를 열고 또 뭐 그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물론 미국이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하겠지만 배후에는 미국이 그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귀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도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그 이루어지느냐, 첫 대면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것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복잡하죠. 일단은 이란이 오늘 그 휴전을 좀 제의를 했어요. 여러 간접적인 루트로 더 이상 그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은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란은 핵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고 이걸 또 저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의지는 또 강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의지와 의지가 부딪히거든요. 전쟁은 결국은 의지와 의지가 부딪히다가 해결 안 되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또 영향이 가잖아요. 바로 왜냐하면은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게 봉쇄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 또 밀려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정도 종결되면은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그럼 한반도를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의 최우선 순위는 중동에 가버린 거예요. 그다음 우크라이나고 그다음 이제 한반도 문제가 뒤처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하게 그 안 좋은 시그널이죠. 이번 중동전은.
전면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전면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안엔 여러 국가가 있고요. 그래서 지상군을 뭐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제 공군과 드론과 미사일 전이죠. 지금은 사실 전면전으로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일단 지금 EU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편으로 이제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같이. 네. 그러면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반 이스라엘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국가들이 다 합세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 같으면은 중동이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 그 중동 이슬람 국가 대 이스라엘의 예.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중동도 복잡해졌습니다. 네,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이익이 우선되다 보니까 심정적으로나 이런 거는 다 이란을 편들겠지만은 예.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가 편을 드느냐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참전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지금 겁니까? 전쟁은 전면전이라 하더라도 제한전이죠. 왜냐하면 핵에 대한 의지, 이란의 의지를 꺾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핵시설이라든가 핵과학자라든가 중요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에 국한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뭐 모든 도시를 공격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 핵심 자신들의 의지를, 이스라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게 이란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데 위주로 이제 타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이왕 전쟁을 시작한 거 내부 국민들의 동요도 있고 이제 지지 기반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항복이 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란은 진짜 중동에서 대국이잖아요. 맹주이고요. 사실 이슬람의 맹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항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일시 휴전을 하고 또 협상을 하겠죠. 항복 이런 거보다는 핵협상이라든가 협상 테이블에 올 것이고 또 거기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또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 되는데 바로 꺾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화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코스피가 3천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0.34% 올라서 2,956.78인데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지금 아직 장기화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 시그널이 저쪽 부정 시그널보다 중동에서 오는 것보다 더 강한 거죠. 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만큼 더 투자자라든가 그는 투자 자금들은 더 신뢰한다는 거죠. 좋아질 것이다. 중동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란, 이스라엘 그것이 조금 더 장기화되면은 바로 국제적인 펀더멘털이 많이 나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나쁜 영향이 오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좀 휴전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일 회담은 상당히 개최가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미 회담은 이제 확인 중인데 아마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면 한미 회담은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는데 이 정도 레토릭이면은 한일 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한일 정상회담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긴 지금 벌써 호주와 정상회담을 했고 남아공하고 했고 그런데 다 거기는 여러 나라가 왔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어려워요. 저도 다자 회의에 여러 번 군 현역 때 가보고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뭐 이렇게 가보면은 그때 계획을 해요. 오후에 좀 빕니까? 시간 좋습니다. 2시 합시다. 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하고 그래서
미리 예견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것만인 게 아니라 회의가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세션별 예. 회원국끼리 회의도 있고 비회원국 참가하는 회의도 있고 뭐 회의가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짜기는 어렵다. 네. 그렇지만 아마 일본하고는 충분히 어떤 그런 걸 빼더라도 시간을 할애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의제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새로 대통령 네. 되셨으니까 네.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면 트고 네. 봅시다. 네. 이런 정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예. 인사하고 거기서는 뭐 의제가 심각한 의제라기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런 회담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그 회의실에. 예. 그럼 회담장도 예약을 해서 가면은 평상시 이제 양계 국가 기놓고 맡기는 형식이 아니라 예. 간단히 이런 스튜디오 정도 크기에 예. 앉아서 이렇게 한 20분 얘기하고 또 다음 스케줄하고 하기 때문에 상견례 정도고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잘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뭐 초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서로 얼굴 트는 거 하고 그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호주 총리하고 네. 회담하는 것도 보니까 그 전에 호주 총리하고 통화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도 큰 또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목소리로 들은 것보다 실물을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기고 뭐 네. 젊어 보이시네 이렇게 하니까 네. 아 이게 전화 통화 한번 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호주 정상회담 하면은 네. 두 번 만난 다음이니까 훨씬 이야기도 잘 풀리고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호주 회담할 때 보니까 호주가 우리 참전국이잖아요. 예. 이럴 때. 그런 것도 항상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니까 금방 또 친해지고요. 네, 아주. 한국 호주 관계에는 참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갔을 때 호주에서 불쾌했지 않습니까? 네, 네. 왜 범죄자를 이렇게 대사로 보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 호주 간에 외교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종섭이는 어디 있어요 요즘에? 글쎄요.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좀 소강 상태였잖아요. 예. 수사라든가 예. 뭐 저런 것들이.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만 이루어졌지 예. 실질적인 수사는 스톱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지 않겠나. 이제 뭐 밝혀지기 쉽지 않습니까? 곧 보겠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7070이 뭔지 네. 그것도 이제 알겠고요. 네.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은 그 많은 어느 특검보다도 수사가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예. 마지막 퍼즐만 못 맞춘 그렇죠. 거거든요. 윤석열이가 경로를 해서 뭐 그 전화로 이렇게 이종섭한테 지시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것들 커넥션하고 김건희와의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종호와의 이런 이종호 그쪽에서 해병 1사단장 구명운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김건희가 이종호 네. 오빠 부탁받고 윤석열 오빠한테 전화해서 해결하려고 한 사건 아닙니까? 네, 네. 오빠 사건이죠 뭐 이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 개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 퍼즐만 남고 나머지 한 90%는 거의 수사가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발빠르고 진도 있게 나갈 것이 최해병 특검법이 아니나 싶습니다. 이번에 특검 끝나면 김건희 오빠 한 50명 나올걸요? 네. 그렇죠. 근데 김건희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뭐 혹시 들으신 얘기 있어요? 어디 아프대요? 뭐 글쎄요. 그건 뭐 보나마나죠? 보나마나죠. 그 예. 저 이제 아프다는 수사하고 핑계 대고.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브릿지에서 봤는데 김병주 최고위원님 아니 김용현이 지금 윤석열이 나와서 저렇게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국민들이 보면 열불나는데 네. 김용현, 노상원 이런 자들이 다 지금 풀려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사실은 정의롭지가 않죠. 그동안 사실은 검찰과 직위원 법원 판사가 참 규탄받아 마땅하죠.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일단 직위원 같은 경우는 심의가 기간이 부족했다는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해서 빨리 진도를 하든가. 예.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6개월이면 풀려난다는 걸 당연히 알면은 다른 추가 건수가 많았잖아요. 예. 김용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 플러스 직권남용 2개일 텐데 나머지가 또 많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뭐 각종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뭐 비아폰을 빌려줬다, 뭐 등등 그런 걸로 기소를 추가 기소할 수 있었거든요. 예. 검찰. 그러면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사안까지 간 것은 검찰도 큰 문제고 직위원 법원도 참 문제죠. 네. 지금 다시 구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네. 의견을 주는 분이 있어요. 네. 내란 특검법 2조 1항 6호를 보면 군사 반란죄가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군형법 5조에 병기 휴대 작당하여 반란한 자. 네. 근데 김용현이 군사 반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군사 반란 사실을 적시했으니까 네. 이거를 증거로 지금 추가 기소 구속영장 청구하면 얼마든지 재구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같은 사유로 안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군사 반란죄로 엮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범죄가 많이 그동안 나왔잖아요. 예.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기소를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검찰의 형태가 참 지금까지도 신뢰를 못했듯이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직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직위원이가 문제죠. 검찰은 뭐 우리가 이미 포기했지만 그렇죠. 직위원이가 재판을 좀 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나저나 직위원은 지금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글쎄요. 직위원은 실제 지금 특검하고 이런 데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예. 일단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검에서. 왜냐하면 직위원 재판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위원 본인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관이 어떻게 그대로 놔두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아마 특검에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든가 내란 특검에서 아니면 다른 걸로 기소를 하는데 그것을 중앙지법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남부지법이나 다른 도로 법원으로 기소를 하면은 그걸 옮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그래요. 예. 네, 법원을 그러니까 관할 법원을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특검에서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이제 특검이 구성이 완성이 되면은 속도감 있게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국민의힘이나 어떤 정치권에 휘둘림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그런 여건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특검이 정말 이번에 중요하죠. 네. 근데 특검이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일단 최대병 특검은 좀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좀 심플하잖아요. 예. 연안이 딱 나오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수사도 많이 진척이 됐고요. 네. 어저께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뭐 저 좀 보게 비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재판정에서는 검찰한테 뭐 그렇게 입증 자신이면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길을 살려줬냐 이겁니다. 네, 들어갈 때 그 지지자들 보게 비키라고. 예. 아이고. 정말 천박하기가. 네. 그런 놈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요. 네. 이제 정말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잡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환호하는 게 아마 강화도 주민들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럼요. 네. 야, 그거 얼마나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도 강화도에 여러 번 갔었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모시고도 갔었는데 진짜 그 고통 속에 사셨죠. 예. 네, 북한의
대남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소리. 김채구 의원님이 그때 소리 직접 갖고 그때 갖고 들려주셨잖아요. 들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어린애도 있고 뭐 또 하여튼 스트레스가 많아서 병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방위에 강화도 주민이 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국방부에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시하마자 일주일 또 정도 기간에 바로 해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국민의 아픔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이 이제 중단했지 않습니까? 중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다음날 곧바로 북한이 호응을 했어요. 이걸 봐서는 북한도 이제 우리가 정부 바뀌면서 새로운 대화 의지를 비치니까 우리도 대화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그 여건이 조금씩 마련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지하니까 거기서는 이상한 계엄을 멈추고 잔잔한 음악으로 대체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나름의 기대는 있다고 봐요. 사실 윤석열 정권일 때는 북한도 기대할 바가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닫아버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뭔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건 전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로 보이고요.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잖아요. 대북 확성기 끄고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못 보내게 하고 필요하면 처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와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하고의 대화에 그것이 열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지금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지요. 그걸 무조건 못 보내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은 건데 지금 다른 내용들 예를 들면은 그 풍선을 그쪽으로 보내려면 고압가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압가스 관리법도 위반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위험하니까 재난 지역으로 무슨 지역이죠? 뭐 그런 지역인데 그걸 재난 안전법이라든가 사실 그 풍선을 통해서 전단을 보내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법이 많아요. 먼저 항공안전법이 위반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려면은 허락을 맡아야 되고 허락받지 않는 건 다 항공안전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재난안전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고 그거 하려면 헬륨이나 가스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가스는 허가받아야만 이동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할 때는 고압관리법 이런 데도 위반이 되고 그런 걸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손을 놨죠. 또 이걸 부추긴 거죠. 무수히 본회의장이나 또는 상임위에서 우리 야당 그 당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어요. 이런 걸로 규제할 수 있다. 규제해라 해도 눈 감아 버린 거죠. 그렇죠.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겠습니까? 이놈들이 일부러 부추기고 오히려 긴장 안 와.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 외환 유치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도 본인이 경기도지사 할 때 이런 재난관리법이나 고압관리법으로 규제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손 놓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막아서 최우선이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접촉 지역의 국민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효능감 있게 펼치고 계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약간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남북 간의 평화 구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직통선부터 개통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모든 선이 끊어졌거든요. 우발적인 예를 들어서 오발로 북한에 총을 쐈다든가 포가 잘못 떨어졌을 때 바로 직통선이 있으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을 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직통선부터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 군사 정상회담이든 군사회담이든 이런 실무회담부터 시작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9.19 군사 합의가 안전판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게 폐기된 건 아니니까 조력 정지를 시켰잖아요. 윤 정권 때. 그런 것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먼저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일단 긴장을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풀려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게 빨리 끝나야 남북 간에 뭔가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든지 네. 뭔가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어느 정도 종전이 돼야 러시아와 북한 내 밀접 관계도 조금 멀어질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하고 대화의 길을 열 수가 있고 그쯤 돼야 또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 변수가 하나가 더 생겨서 더 지체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거죠.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전이고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전을 빨리 종전을 시키고 이란의 그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 1위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가 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서 그것이 좀 걱정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속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예 수치를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우호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편에 들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본인이 미국하고 뭐 친서를 받으면 또 하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치 거부하는 것이 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가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단히 높았어요. 자기들의 경제 체제라든가 고립에서 출구가 미국과 대한민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로 출구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군수품 총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파병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러시아로부터 많이 제공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가 수치 거부하고 한 것은 뭐 꼭 미국을 거부한다기보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속보가 들어왔네요. 한미 정상회담 무산됐다고요. 미국 측이 양해를 구했다. 뭐 다음에 이제 기회 잡아서 법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당내 문제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열어야 되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만두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하겠죠? 저는 뭐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나올까요? 두 사람 나오고 그 핵심적인 사람은 두 사람일 거고 또 나머지 뭐 그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원내에서 한두 명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또 너무 또 흑행이 안 돼도 조금 싱거운 승부가 될 수는 있는데 두 분이 나오면 뭐 일단 강하긴 강할 텐데 조금 원래는 잡혀 있는 게 8월인가요? 보통 8월에 전당대회 2일로 지금 8월 2일 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7월도 안 됐는데 당 대표 부재 상태가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었는데 당규상 따졌을 때 이제 사전에 공지하고 뭐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같이 하는 걸로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럼 예정대로 8월 2일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네네. 또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좀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빨리 저도 계속 주장을 당 지도부 대표를 빨리 뽑아서 이재명 정부와 빨리 발을 맞춰 가야 된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당규상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한 4개월 이내 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선 이후에.
그리고 최대한 당겼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때쯤으로 봤어요. 7월 달 정도면 좋겠다 했는데 8월 2일 정도면은 뭐 지금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적절하다? 네네. 그 정도는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는 몰라요.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늘 백운기 정어리 TV 오면은 제가 에너지를 받고 아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주블리 안보 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